안녕하세요, 여러분. 호호 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격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성이 사실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공격성은. 왜냐하면 현장에 가면 아이들이 언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몸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으로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공격성이 되는 거잖아요. 또한 성장하면서 아이들은 언어를 알게 되고 언어가 유창해지면서 언어로 또한 친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공격성이 되기 때문에 유아들은 너무나도 많은 공격성을 사용하는 환경, 그런 어떻게 보면 어쩔 수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신체적인 그 발달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이때 어떻게 우리가 공격성에 대해서 안내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그 행동을 조절해 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공격적인 아이로 자랄 수도 있고, 이것을 바꾸어서 다른 방법으로 공격성을 표현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좀 이것을 승화시킨, 좀 사회에서 수용하는 방법으로 승화시켜서 부드러운 온화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죠. 공격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신체와 정신에 해를 입히는 거예요. 해를 입히는 것. 네. 우리가 공격성을 주어서는 안 되겠죠. 그쵸?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심한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때린다든지, 그러니까 그쵸?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어른들 사이에서도 말이죠. 특히 직장에서도 제가 이렇게 보면 미생이란 드라마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좀 강하신 분 많잖아요. 이렇게 막 악랄한 얘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인권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말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게 인권이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 사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그렇게 그 사람이 잘못한 거는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받아야 되겠지만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이들에게 우리에겐 인격이 있고 우리는 모두 다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걸 가르쳐 주면서 공격성을 잘 지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저와 함께 공격성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강사들은요, 이걸 굳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막 나누더라고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사람의 이름을 따서 공격성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격성의 유형이, 지금 이 아이에게 나타나는 공격성의 유형이 무엇이지? 라는 것을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학자 없이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울 때는요, 이렇게 외우면 좋죠. 도적이 나타났대요. 도적. 근데 그 도적이 어디로 갔냐면 우표가 있는 우표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적은 우표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도는 어떤 거냐면 도구적 공격성이 되는 거고요. 적은 뭘까요? 적대적 공격성이죠. 네. 우는요, 우연한 공격성. 표는 표현적 공격성. 방은 방어적 공격성입니다. 방어적을 안 하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도구적, 적대적, 우연한, 그다음에 그 표현적 공격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이라기보다 중요한 거 하나를 짚고 넘어갈게요. 의도를 알아야 돼요. 의도라는 게, 공격성에는 의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때, 아, 이렇게 하면 저 사람 기분 나쁘겠지라고 하면서 말할 때 있잖아요. 의도를 가지고 말할 때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도구적 공격성에는 의도가 없습니다. 적대적 공격성 의도 있어요. 우연한 공격성, 우연히 한 거기 때문에 의도 없어요. 그 다음 표현적 공격성 의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의도가 있는 것은 어떤 것? 그쵸. 적대적 공격성 뿐이더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의도가 있는 건 적대적 공격성 뿐입니다. 여기에서 도구적 공격성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 도구적 공격성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어렸을 때는 어때요?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걸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공격성을 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 자기의 물건, 그 다음에 자기의 욕구,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욕구를 채우려다 보니까 친구를 때리게 되더라, 다른 사람을 때리게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핵심은 어떤 거? 그렇죠.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내 욕구.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물건을 챙기기 위해서, 내 물건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 말고도 또 많겠죠. 내 가방을 찾으려고, 하여튼 내라는 말이 들어가면, 자기중심적인 용어가 들어가면 도구적 공격성이다라는 거예요. 의도가 없어요. 하지만 적대적 공격성은요,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가진 공격성이에요. 해를 입히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공격성이 이 공격성이다. 그쵸? 의도가 있다는 건, 계획이 있다는 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잘 파악해서 계획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다면 정말 이 아이의 공격성을 얼른 해소해 줄 수 있도록 교사가 열심히 지원해야 됩니다. 또 우연한 공격성이 있어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지나가다가 모르고 실수로 해요. 이거는 실수로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했지만, 해를 입혔지만 의도가 없이 모르고 해를 입힌 것을 말합니다. 아이고 이건 너무 그렇죠. 미안한 거죠. 미스테이크. 실수로 이거는 해를 입힌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아이들도 우연히 친구가 이렇게 건들거나 뭔가를 망가뜨렸을 때, 자기 거의 블럭을 무너뜨렸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아이가 우연하다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타인 조망 수용 능력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우연으로 그랬구나 라는 걸 잘 판단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오는 건 어떻게? 의도를 가지고 내 거 망가뜨렸어, 나도 너 때릴 거야 라고 하면서 의도를 가지고 적대적 공격성으로 보통 많이 돌아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시험이 좀 나오죠. 우연히 아이가 친구의 블록을 이렇게 무너뜨렸는데, 철이라는 아이가 너 내 블록 무너뜨렸어, 너도 한번 당해봐 라고 하면서 친구를 주먹으로 때립니다. 이게 바로 적대적 공격성이 되는 거죠.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표현적 공격성은 어떤 거냐면, 의도는 없어요. 의도는 없는데 자기의 감정을 그냥 막 표현합니다. 감정을 표현했는데, 감정을 느낌대로, 자기 느낌이에요. 자기 느낌대로 표현했는데 이게 다른 사람을 너무 불편하게 해요. 타인을 불편하게 해요. 친구를 불편하게 해요. 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표현적 공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뒤에서 친구가 순이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철이가 순이를 꽉 껴안았어요. 근데 순이는 너무 싫어. 막 너무 꽉 껴안고 이러니까 막 울어요. 근데 철이는 모릅니다. 이 아이가 왜 우는지를. 왜 울어? 이래요. 이것이 바로 자기 감정을 느낀 대로 표현을 했지만 타인을 불편하게 결국에 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만 아는 거죠. 아직 어린 단계죠, 이것도. 그다음 방어적 공격성은, 다른 사람이 나를 막 때리려고 하거나 막 때릴 때 방어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방어적 공격성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의도는 없는 거예요. 의도는 없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어렵다면 여기까지는 잘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4가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죠. 어떤 게 있나요? 적대적 공격성에는요, 다시 우리가 2가지의 공격성을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걸로 설명할 수가 있냐면, 외연적 공격성이 나타나요. 외연적 공격성이 나타나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계적 공격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외연적 공격성을 보니까 이거는 남자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이건 여자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외연적 공격성은 외적으로, 겉으로 친구를 막 때리는 거예요. 실제로 신체에 해를 입히는 것을 특별히 우리는 외연적 공격성이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너 이리 와봐, 너 다시 한번 그러면 너 진짜 나한테 주먹으로 10대 맞을 거야 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언어적으로 협박하는 것도 외연적 공격성이 돼요. 신체뿐만이 아니라 신체 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언어적 협박도 여기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강사들마다 여긴 조금 설명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강사는 신체만 여기 들어간다라고 써놓는 강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적 공격성은 언어로, 이게 언어기 때문이에요. 언어의 공격성이거든요. 어떻게 언어로 공격을 하냐면, 다른 사람의 관계를 끊어놔요. 타인의 관계에 해를 입히는 거예요. 해를 입힌다. 어떻게 해를 입히냐면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 뒷담화를 하거나 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관계를, 다른 사람 친구와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런 것을 험담을 하거나 이런 거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이 바로 관계적 공격성이에요. 여자아이들에게서 많이 나타나죠.
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공격성은 크게 우리 6가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도구적 공격성, 도적 공격성은 도적 우표인데 도구적 공격성이 자기의 물건, 해는 없어요. 자기의 물건이나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타내는 공격성이라면 적대적 공격성은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해를 입히려는 목적을 가지고 아예 해를 입혀요.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신체에 해를 가하면 외연적 공격성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언어로 해를 입히려고 하는 건 관계적 공격성이라고 이야기하더라. 남자에게서 여자에게서 많이 나타나더라 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연한 공격성은 정말 실수로 그런 거예요. 실수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한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 타인 조망 수용 능력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를 입힌 아이는 적대적 공격성으로 다시 되돌려주더라 라는 것, 특성이 있더라 라는 것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표현적 공격성, 의도가 없어요.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느낀 대로 표현합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을 너무 불편하게 해요. 그 불편한 걸 몰라. 이것도 타인 조망 수용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느끼지? 라는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는 내 기분은 좋지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기는 쾌락을 느껴요. 아주 쾌락을 느끼고 즐겁습니다. 즐겁고 기뻐요. 아주 너무 기뻐. 자기는 기쁘지만 다른 사람은 반대로 불편하다는 거 생각 못하는 단계. 그래서 그게 나타나는 공격성이 표현적 공격성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격성은요, 또 발달 이론이 영향을 주잖아요. 어떤 발달 이론이 있을까요? 여기에 영향을 주는 발달 이론은 뭐가 있을까요?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능 이론이 있습니다. 본능 이론. 왜냐하면 프로이드라는 학자는요. 그랬잖아요. 정신을 중심으로 해서 원초화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상황을 발달을 이렇게 논의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리비도라는 거. 프로이드는 리비도라는 것과 타나토스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리비도는 어떤 그 삶의 에너지고 타나토스는 죽음의 에너지란 말이죠. 이 타나토스 때문에 공격성이 나타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동물 생태학에서는 동물학이라고도 해요. 동물학에서는 누가 제일 중요하냐면 거의 결정적 시기를 이야기했던 로렌츠라는 학자가 각인을 이야기하면서 죽기 싫어서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으면 안 되니까 처음에 본 사람을 엄마라고 생각하고 거의들이 막 엄마처럼 따라가더라라고 하면서 각인을 이야기하잖아요. 결정적 시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요것을 본능 이론에서는 주장하는 거고요. 욕구 좌절 이론이 있어요. 욕구 좌절 이론. 이건 무엇이냐면 아이들의 욕구를요 계속 좌절시킵니다. 그럼 결국엔 이게 쌓여서 어떻게 되냐면 공격성으로 나타나더라라는 이론이 바로 욕구 좌절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욕구를 너무 꽉꽉 누르기만 해도 옳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돼요. 또 사회학습 이론. 사회학습 이론도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네, 맞습니다. 바로 사회학습 이론에서는요, 반두라,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모발 강화라고 했잖아요, 우리. 모발 강화. 이걸 모방으로 한다고 그랬죠? 모방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관찰을 통해서 보고 그것을 강화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또 선생님이 막 공격적인 행동을 막 보여주면 그 아이들 그걸 보면서 배워요. 몸에 익힌다는 거죠. 보이지 않게. 인지로. 보면서도 익힌다. 보면서도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요런 거예요. 그러면서 관찰 학습의 어떤 그 좋은 점에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어, 어, 모방 관찰이 있잖아요. 그쵸? 이걸 보면서 관찰을 하는 것만으로 모방한다는 거예요. 배움을 얻는다는 거. 어우, 너무 무섭죠. 네, 이런 것도 있더라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살을 조금 더 붙이자면요. 엄마 아빠가 공격적인 아이들, 엄마 아빠가 매일 던지고 싸워요. 그 아이들은 어떨 것 같아요? 난 저런 거 보면서 절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몸으로 또 생각으로 그걸 익힙니다. 그게 관찰 학습이 정말 무섭다는 게 바로 그런 데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인인 교사가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한 2학기 정도 되면 아이들이 그 반 선생님의 분위기를 다 그대로 익힙니다. 동일시도 하고 아이들이.
그리고 선생님을 보면서 이 관찰학습을 통해서 사회학습을 잘했기 때문에 그 반에 가면 안정적이고 아이들이 막 으쌰으쌰를 잘해요. 우리 해보자.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잘합니다. 그럼 그 선생님이 그렇게 행동하고 평상시에 그렇게 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하지만 어떤 반에 가면 몰라요. 안 할 거예요. 싫어. 빨리 정리해. 너 싫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짜증을 많이 내는 겁니다. 이렇게 관리자 입장에서 각 반을 이렇게 한 2-3개월 지난 후에 돌아보면은요. 그 반 선생님을 약식 장악을 하지 않아도 수시로 돌아보면서 선생님 스타일을 파악하지 않아도요. 교사가 한눈에 다 보인다는 거. 아마 여러분도 아셨죠? 그런데 현장에 가시면 그런 걸 더 잘 생각해서 우리 반 아이들에게 나는 걸어다니는 교육과정이구나. 나는 잠재적 교육과정이구나. 내가 정말 나의 교육과정을 내가 아이들에게 잘 펼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행실 하나하나, 언어 하나하나를 정말 잘 선택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사회학습 이론을 통해서 잘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회인지이론이 있어요. 사회인지이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사회인지이론이 중요한 것은 다찌라는 학자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를 쪼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인지이론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사람들과 상호작용, 사회의 상호작용과 그 다음에 인지 발달이 더해져서 공격성을 새롭게 만들어내더라라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사회적 상호작용과 인지가 서로 합쳐진 게 바로 사회인지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공격성이 나타나는데 공격성을 설명했는데 이게 다찌라는 학자는 특별한 과정에 따라서 공격성 발달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쵸? 이 공격성에 대해서 사회인지 이론은 아까 제가 그랬죠. 사회 상호작용 하고 인지 이론이 합쳐진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찌라는 학자가요. 그쵸? 다찌라는 학자가 사회 정보 처리 과정으로 공격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결국 이런 공격적인 아이는요. 자기가 공격을 받고 나면 그것을 무조건 적대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아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처음에 그런 걸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아이의 유아의 단계에서도 다른 사람이 어떤 해를 입히잖아요. 나에게 이게 실수였던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나한테 해를 입혔다는 것은 너 일로 와. 너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나도 너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은 의도를 가지고 해를 입힌다는 거죠. 그래서 적대적 공격성을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걸 설명하면서 이제 이 과정을 5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독, 해석, 그 다음에 탐정, 부호합니다. 당연히 해독 과정이겠죠. 해석 과정이겠죠.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탐색이에요. 탐색. 어떤 탐색이냐 하면 어떤 탐색 과정이냐 하면 반응을 탐색합니다. 그 다음에 반응, 결정, 과정, 부호와 과정. 그래서 과정이 다 들어있잖아. 이 과정이라는 용어는 빼도 상관없어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5단계 해독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처음에 느껴지는 지금 어떤 게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사회가 핵심이잖아요. 지금 사회가. 그래서 사회적 단서를 아이들이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 왜 때렸어? 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 단서예요. 단서긴 단서인데 나를 불편하게 나를 공격한 것 같은 단서를 찾긴 찾았는데 그게 바로 사회적 단서다라고 보는 게 바로 이 단계입니다. 해석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해석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해석합니다. 됐어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 쳤네. 여기서 처음에 그래요. 쳤네. 그러고 여기서는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날 왜 친 걸까? 나 미워서? 그 다음 내가 안 놀아줘서? 안 놀아줘서? 뭐 기타 등등의 내가 어제 너 꼬집어서 뭐 이유를 대면서 이걸 해석합니다. 왜 날 때린 건지를 해석해요. 이렇게 이렇게 풀어 쓴다는 거예요. 풀어서 생각한다는 거. 그 다음 반응을 탐색 과정을 거치게 돼요. 반을 탐색 과정. 이건 지금 다른 친구가 타인이 나에게 한 것을 지금 분석하는 과정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여기부터는 나입니다. 나. 잘 보이시나요? 나예요. 내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까? 그 아이에게. 아, 그렇게 했어? 그럼 나도 때릴까?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거냐면 해결책을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해볼게요. 해결책을 뭐 찾는다. 찾기, 뭐 모색하기 다 되는 거죠. 어떻게? 나도 때릴까? 말로 할까? 말로 왜 때렸어? 라고 물어볼까? 아니면 나도 블럭으로 똑같이 던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이만큼 찾았어요. 많이 찾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내가 할 것이 어떤 건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쵸? 이 많은 것 중에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그 아이에게 어떤 행동으로 할지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각 행동에 대한 결과를 평가해 봅니다. 결과를 고려해서 생각해요. 고려해서 뭐 평가한다도 되는데 생각해 봅니다. 예측을 해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땐 어떤 일이 생길지, 이렇게 했을 땐 어떤 일이 생길지, 내가 한 가지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결과를 고려해 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한 가지가 선택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행동을 하고 그것을 분석합니다. 아, 내가 친구들이 이렇게 한 것, 나에게 내 블록을 모르고 죄송해요. 목소리가 자꾸 잠기네요. 다른 친구가 내 블럭을 넘어뜨렸을 때, 너 내 거 블럭 넘어뜨렸어? 왜 넘어뜨린 거야? 모르고 그런 거야? 아니면 일부러 그런 거야? 어제 내가 너랑 안 놀아줘서 그런 거야? 아니면 우리 집에 생일날 초대 안 해서 그런 거야? 라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잖아요. 사회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친구의 행동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반응 탐색 과정에서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응? 나는 때릴까? 어떻게 할까? 때릴까? 말로 해줄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를 막 세운단 말이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방법을 찾은 다음에 드디어 한계를 결정해요. 근데 그걸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여기가.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A라는 행동을 했을 땐 어떤 일이 생길까? 선생님이 나를 꾸짖진 않을까? 뭐 B라는 행동을 했을 땐 어떻게 될까? 뭐 친구들이 나를 더 미워하지 않을까? 이런 걸 고려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래도 좋은 생각을 못 합니다. 아이들이 이때 적대적으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쵸?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아이들이 모르고 해도 적대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성이 유하게 많이 나타나더라. 적대적으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행동을 하고 나서 내가 친구들을 때렸더니만 친구들이 그 친구가 좀 이렇게 기가 죽었네. 그러면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네. 다음에도 또 이렇게 해야겠다. 등등 판단을 한다는 거죠. 부호화를 겹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과정이 여기까지는 좋았지만 결국에는 결정하는 과정에서 좋은 결정을 하지를 못하잖아요. 잘못된 결정을 하잖아요. 적대적인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있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타인 조망 수용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타인 조망 능력, 수용 능력이 있다면 이렇게 적대적으로 해석하지 않아. 친구가 지나가다가 모르고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친구가 모르고 그래도 적대적으로 반응을 하지만 그쵸? 이렇게 적대적으로. 왜냐면 타인 조망 수용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적대적으로 반응을 하지만 인지가 발달한 좀 빠른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괜찮아 모르고 그랬어? 라고 그 친구에게 오히려 물어봅니다. 그걸 보면서 타인 조망 수용 능력이 또한 인지 발달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데 어쨌든 다찌가 이야기한 이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아직 발달 단계가 타인 조망 수용 능력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꾸 적대적인 공격성을 계속 순환하면서 나타내요. 이런 아이들은 어떤 것을 해주면 좋을까요? 교사가. 그렇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도덕적 추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도덕적 추론 어떤 거 있어요? 그렇죠? 귀납적 추론도 있고 도덕적 추론도 있잖아요. 이렇게 추론을 하는 방법,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해줄 수도 있고 자기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뭐 CCTV라든지 영상 같은 걸 보여줘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너무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 않더라도 뭐 사례를 들어서 아니면 상황에 근거해서 추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이라든지 사례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준다면 아이들은 이 공격성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다찌의 사회 인지 이론까지 공격성 발달 이론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 공격성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두세요. 감사합니다.